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그 50억 죽기 전에 다 쓰지도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준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 아이의 눈빛이 저렇게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밥상 위의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쳤다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 혜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고도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것 같았지만 잠깐 벌어진 가방 안쪽에서 서류 봉투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면 놓칠 정도의 순간이었지만 그날따라 내 눈은 그 종이 조각에 꽂혀버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굵은 글자 몇 자가 가슴을 후벼 파듯 내 눈에 박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주 막연하게 불길한 기분만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을 뿐입니다. 그 가방 안에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의 마지막 숨이 접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 물가가 어떻고 노후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느니 그 모든 말들이 마치 나를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렇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아이가 언제부터 나를 이런 식으로 재단하기 시작했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노인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평생 자식 뒤치다꺼리만 하다 세상 돌아가는 일엔 깜깜한 그저 늙고 힘없는 어미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 속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그 종이들이 머지않아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조차도 그때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구나 하고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있다면 잠시만 멈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나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았던 72살 시어머니 박말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쌀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국수로 하루를 버텨야 할지부터 계산해야 했던 세월이었지요. 젊었을 때는 그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내가 30 중반을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크게 아픈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식에게 남겨줄 게 없어서 그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은 뒤 내게 남은 건 젖먹이 아들 준기와 경기도 외곽의 쓸모없는 야산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돌산은 줘도 안 가져.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고 그마저 팔아버리면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울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밥은 먹여야 했고 집세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시장 좌판, 남의 집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피가 배어 나왔고 그 피가 물에 섞여 흐르는 걸 보면서도 나는 손을 털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생각은 그때의 내게 사치였습니다. 내가 멈추면 아이는 굶을 테니까요. 그래도 집에 돌아와 잠든 준기의 얼굴을 보면 그날의 고단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작은 몸으로 숨을 고르게 쉬는 아이를 보며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손을 얹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됐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준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선생님들한테서는 얌전하고 성실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운동의 날이면 일도 빼먹고 학교로 달려갔고 멀리서 나를 발견한 준기가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하나가 내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준기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더 어깨를 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기는 공부를 잘해.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 여기까지 키웠어요. 혼자서 그렇게 보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낡은 빌라, 금간 벽지,
겨울이면 우풍이 술술 들어오는 집도 그날만큼은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운 게 이렇게 큰 보상이 될 줄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혜진이를 데려왔을 때도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이였고 웃을 때면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저 아이면 우리 준기 잘 챙겨주겠구나.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준기 사람 구실은 하게 키웠어요. 그때의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고생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아들의 삶을 지켜보며 조용히 늙어가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믿음 위에서 남은 인생을 올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하늘이었고 그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준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그렇게 몇 년을 버텼고 이제야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엄마, 나 사업해보고 싶어.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될까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 몸은 괜찮겠니라는 엉뚱한 말만 했지요. 사실 불안했습니다. 준기는 착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고 자기 몫을 내주면서도 그게 손해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세상에서 배웠으니까요. 그 불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은 물론이고 빚까지 떠안게 됐다는 말이 뚝뚝 끊겨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왜 말리지 못했을까? 조금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준기는 내 앞에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혜진이는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그 눈물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중기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 명의를 잠깐만 빌려 담보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딱 1년만 버티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숱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노후의 전부였고 내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이 집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로 기댈 곳이 없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나의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주들 보육원 보낼 순 없잖아요. 제가 평생 어머님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손주들. 그 말 앞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새끼가, 내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느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신 꼭 1년 뒤엔 돌려놔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게만 해다오. 중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류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내 몸이 먼저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처럼요. 그날 며느리는 서류를 유난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자기 명품 가방 안쪽 지퍼가 두 겹 달린 칸에 따로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건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어머님.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그래, 잘 챙겨라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장이, 그날의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어미였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중기는 종종 전화를 걸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 선택이 너무 잔인해지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약속했던 1년이 다가왔을 즈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기야, 이제 슬슬 명의는 돌려줘야지?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자가 너무 밀려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나는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 말들이 엉켜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겨우 그렇게 말했을 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비워줘야 한대요. 전화가 끊긴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났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 집은, 이 낡은 빌라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내 집이니 다행이다. 그렇게 버텨온 곳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아들 집으로 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질 때 내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월세방 전전하는 처지라 어머님 모실 형편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데는 길고 복잡한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나는 짐 몇 개를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웃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들이 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준 곳은 보증금도 없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천장 가까이에 달린 작은 창문 하나,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방. 그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냄새가 났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이곳이 정말 내 마지막 거처인가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래도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준기도 지금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워 생활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다시 잡히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지만 그게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준기 어머니 아니세요? 반가운 인사 뒤에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준기 이번에
강남 쪽에 40평 아파트 분양받았다던데요. 어머니도 같이 사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기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닌데요. 요즘 잘 산다고들 하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직접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으리으리한 단지,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들, 그곳에서 고급 외제차가 나왔고 운전석에는 중기가, 조수석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혜진이가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은 나쁜 놈이기보다 겁 많은 놈이었다는 걸요. 알면서도 눈을 감았고 알면서도 나를 지하실로 밀어 넣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그대로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이 방이 정말 내 마지막 자리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중기가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엄마 가지 말라며 울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지금의 이 방이 현실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은 반복했을 겁니다. 혹시나 또 상처를 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괜히 더 초라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버텼는데 그 자식에게서 이렇게 버림받고 사느니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약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봉지, 두 봉지 모아놓고 보니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몇 알의 약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는 게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휴대전화가 덜컹거리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에 받지 말까 하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말순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숨을 고르며 네, 맞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 예. 저는 시청 토지보상과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토지 보상?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포 쪽에 남편분 명의로 된 임야가 하나 있으시죠?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이 땅은 그냥 두자고 했던 그 말. 사람들이 돌산이라고 비웃던 그 쓸모없다던 야산. 네,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되면서 토지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도시, 수용, 보상, 그 모든 단어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보상금이 책정됐는데 규모가 좀 큽니다.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빚 갚을 정도는 되는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감정평가와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전화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50억? 평생 살면서 입에 올려본 적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내 인생과 연결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이 밀려오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순간 아까 서랍 위에 올려두었던 약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봉투들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죽고 싶던 마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내가 낳은 그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다짐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방에서 지냈고, 아침이면 폐지끈을 챙겨 나갔고, 저녁이면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 인생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절망 끝에서 기적 같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서 날뛸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돈이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시 한번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저 아이가 내 아들인지 아니면 이미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는지를요. 나는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화를 누르던 순간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기야, 애미다. 한동안 말이 없던 준기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왜? 그 반응이 괜히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술비가 1,000만 원쯤 든다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을 마치고 나서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 준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힘들어. 알잖아, 우리 형편.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대답 같았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래 알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기기 직전 옆에서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나이에 수술해서 뭐 하세요?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가슴을 찌르고도 남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기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울음도 나지 않았고 분노도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인이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자식의 뒷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어미로서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하나 받아볼수록 그 망설임은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망한 적도 없었고 모든 시나리오는 며느리 혜진이가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고 값이 오르자 팔아 강남 아파트를 산 것.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미가 반지하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미 오래전에 형태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차례다.
그 생각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고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눈을 감으며 다음 단계를 차분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은 내 손으로 다시 짜여질 차례였습니다. 진실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도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일이 그르쳐진다는 걸 나는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 배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잠 못 이루는 밤들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건드려야 하는지 차분히 따져보고 또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들에게 따지고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러봤자 돌아오는 건 거짓말과 눈물 그리고 또 다른 배신뿐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속이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동네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내 처지를 설명하자 젊은 직원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뜻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차분한 말투, 그리고 내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존중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진명의 이전, 경매, 반지하 생활, 그리고 50억 보상금 이야기까지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니 나는 그 말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가능한 선택지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사, 민사, 가압류, 계약 무효.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모르는 채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겉보기와 달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 며느리의 과한 소비와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속은 이미 곪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잡아야 할 실이라는 걸요. 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주 조심스럽게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절차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은 끝까지 지키기로 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 그 역할을 수행할 대리인을 세웠고 법무법인 명의로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단기 자금 10억 원, 겉으로 보기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담보 조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그 집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건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급한 사람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마련입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 안에 다 정리될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대리인은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시 그렇구나라는 담담한 확인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환 기한을 넘길 경우 담보자산은 즉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 그 조항은 작은 글씨로 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벽을 바라보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고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급할 때 가장 쉽게 자기 인생의 문서를 내민다는 것을요. 약속된 날이 다가오자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앓던 병이 이제야 수술대에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걸 몸이 먼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내가 평생 발을 들여놓을 일 없을 것 같던 곳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카페 뒤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회장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 나조차도 낯설 정도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묻어나는 발걸음, 주변을 살피는 시선, 이미 모든 것이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연신 손을 비비며 무언가 말을 덧붙이려다 차마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자는 더 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서로 엉키며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을 겁니다.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내가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아들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다리가 풀린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얼굴과 테이블 위 서류를 번갈아 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투자자라고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넘겼던 그 계약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담보 설정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이제 내 명이다. 그 말을 할 때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손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들리던지요. 며느리는 끝까지 말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했으니까요. 손주들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담보로 잡을 때, 내 노후를 지하실로 밀어 넣을 때, 그때는 손주들 생각 안 하지 않았느냐?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다. 보안요원이 다가와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끌려나가듯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함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한 공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도 분명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심판은 소리를 지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낼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걸 실감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와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낡고 좁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차가운 바닥도 조금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결말이 제자리에 도착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는 발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가끔은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말들이 문을 사이에 두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고리에 따뜻한 반찬 봉지를 걸어두고 약봉투와 약간의 생활비를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그걸 들고 가는지 그냥 두고 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받아주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한때 내 전부였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끝까지 정리되지 않는 짐 같은 것임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반지하 방을 정리하고 조용히 이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집 창문을 열면 바람이 느껴지는 곳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요. 보상금의 절반은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 결정 앞에서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나처럼 막다른 곳까지 밀려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남은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길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에 젖은 거리 위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도 함께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슴에서 꺼내놓아야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박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식이 뒤늦게 눈물로 사죄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한 걸음 떨어져 자기 삶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